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LN인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K리그 1 파이널 라운드 A 2라운드 파이널 B는 3라운드 경기죠. 그리고 또 K리그 2는 일요일날 플레이오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이널 A 2라운드 경기가 열린 11월 6일 토요일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랑 수원의 경기 2대0으로 제주가 이겼는데요. 슈팅짜는 11대14, 유슈팅은 8대3, 코너킥은 2대4, 파울짜는 15대15, 옵사이드는 수원만 한 개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제주가 이겼는데요. 경기 내용은 상당히 접전으로 양 팀 다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첫 번째 골을 넣은 게 주민규 선수입니다. 이동률 선수가 헨리 선수 태클에 넘어지면서 언뜻 보기에는 클린 태클처럼 보였지만 태클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쪽에 이동률 선수가 걸리면서 결국 PK가 선언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구석으로 샷 슈팅이 노동건 선수 손 맞고 들어가면서 1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후반 74분 김영욱 선수의 크로스를 또 주민기 선수가 헤더로 어드밴티지 상황에서 약간 수비진이 좀 혼란스러웠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그 틈을 잘 노려가지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2대0으로 제주가 이겼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제주가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규 선수가 또 5년 만에 한국 선수 득점왕 경쟁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규 선수가 총 21골을 넣었습니다. 자, 다음 수원 FC 대 대구의 경기.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비슷한 시간에 서로 양팀 다 파이널 A에 진출해가지고 붙게 되었는데요. 자, 수원 FC가 대구한테 1대1로 졌습니다. 슈팅짜는 19대9, 유효슈팅은 10대7, 코너킥은 7대5, 파울짜는 10대18, 그리고 옵사이드는 대구만 2개가 있었는데요. 일단 수원 FC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거예요. 후반전에도 이진용 선수가 경고도적 퇴장을 당하면서 10대 11에 싸움을 했었었는데 한 명이 대구가 졌고도 수원FC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자, 선제골은 수원FC 쪽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크로스가 약간 좀 굴절이 됐는데 그걸 라스 선수가 발로 이렇게 컨트롤 하려다가 그게 또 공교롭게도 수비 맞고 라스 선수 앞에 떨어졌고요. 그 볼을 잘 마무리하면서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또 라스 선수가 볼 컨트롤 하려는 장면 때문에 만들어낸 골이기 때문에 라스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오히려 수원FC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부터 약간씩 수원FC가 불안한 장면도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19분 에드가 선수한테 장성윤 선수의 크로스를 또 돌파 이후에 에드가 선수가 기가 막히게 발로 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에드가 선수가 좀 본인도 안 좋은 구설수에 좀 오르기도 하고 또 대구가 최근에 지금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팀 분위기가 많이 저하됐다라고 이병근 감독님도 진짜 말할 정도로 대구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파이널 A에 올라오면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빨리 이렇게 승리로 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대2까지 만들어냈는데 세 번째 골은 또 이제 에드가 선수 머리로 피지컬에 같이 헤딩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딩 경험에서 에드가 선수가 안 밀렸어요. 네, 그렇게 1대2까지 만들어냈고요. 이진용 선수의 퇴장이 후반 64분에 나왔는데요. 이영재 선수한테 뒤에서 아킬레스건을 이제 아킬레스건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을 했거든요. 발 뒤꿈치 쪽을 뒤에서 강하게 차면서 그리고 경고를 받았고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경고 누적 퇴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엔 결정적인 찬스는 대구가 많았어요. 일단 후반 22분에 뭐 핸드볼 논란도 좀 있었고 후반 38분에는 이제 골키퍼랑 충돌하는 과정에서 골키퍼 발이 이제 태클이 걸린 거거든요. 그 장면에 대해서도 심판은 PK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까지 이제 PK가 선언이 되었다면은 골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수원 FC가 공격이 좀 많이 단조로워졌습니다. 라스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많기 때문에 대구가 후반 들어서 한 명의 적응금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수원 FC 공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원 FC가 홈에서 지게 되었고 마지막 경기는 이제 현대가 더비입니다.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 저번 ACL 8강전이죠. 그때는 또 울산이 또 전북을 이겼어요. 연장 승부 끝에 또 엄청난 올해 명경기를 제가 한번 뽑자면은 꼭 ACL 8강전 현대가 더비를 뽑고 싶을 만큼 경기가 상당히 명경기로 흘러갔는데요. 물론 연장까지 선수들은 상당히 지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이 또 다음 4강전에 포항한테 지친 모습이 보인 이유가 초반에도 ACL 4강전에서 지쳤잖아요. 그 보인 이유가 8강전에서 힘을 다 쓰고 와서 그랬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복수를 전북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경기는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ACL 8강전의 패배의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슈팅자는 10대 14, 유효 슈팅은 7대 6, 코너킥은 2대 5, 파울자는 11대 11, 옵사이드는 울산만 하나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일단 울산이 골문을 열었는데요. 오세훈 선수가 패스를 받고 이제 골키퍼한테 이제 슈팅을 때렸는데 그 골키퍼가 막아내고 한 번 더 또 슈팅을 때렸었는데 이제 그게 수비수 맞고 옆으로 흘렀고요. 오세훈 선수가 그걸 밀어 넣으면서 골을 만들어냈지만 그 전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롱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울산의 골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골은 오히려 전북 쪽에서 나왔는데요. 23분 송민규 선수죠. 이제 쿠니모토 선수의 프리킥을 이제 홍정호 선수가 발로 본인이 컨트롤을 하려다가 본인이 차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옆으로 삐져나갔고 그게 위치 선정을 송민규 선수가 잘했어요. 송민규 선수가 위치 선정을 잘했고 옵사이드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슈팅으로 잘 마무리냈고요. 그렇게 송민규가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7분에는 임종은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또 불투이스 선수의 지금 공백을 임종근 선수가 잘 메워줘야 되거든요. 코너킥 상황에서 임종훈 선수가 이제 머리로 잘 돌려가지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백헤딩처럼 맞았는데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골포스 쪽으로 골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1대1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전반전에는 1대1로 끝났고요. 후반 들어서 64분 류재문 선수죠. 백승호 선수가 그 전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쇄도에 들어왔고 수비수한테 막히긴 했지만 세컨볼을 류재문 선수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네, 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북이 2대1로 앞서가게 되었고요. 여기서 끝난 듯 싶었지만 결국에 78분에 이청용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임종훈 선수의 헤더인데 헤더가 이제 골키퍼랑 이동준 선수가 서로 약간 이동준 선수가 송봉 골키퍼한테 돌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송봉 선수가 급하게 걷어냈는데 그게 멀리 가지 않았고 세컨볼을 각도가 없었는데도 거기서 바로 강하게 이청용 선수가 슈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또 골키퍼 통과하고 백승무 선수 또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들어가게 되면서 2대2 동점이 되었고요. 사실 이 장면이 좀 논란이 있는 게 지금 이동준 선수의 위치예요. 이동준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냐. 슈팅 차기 전에 이청용 선수가 차기 전에 골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 대해서도 옵사이드냐 그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이동준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골키퍼한테 반칙을 가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논란이 있을 만한 좀 제 생각에는 약간 골로 인정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만한 충분히 문제가 있을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2대2로 그렇게 또 끝나는 듯 싶었지만 일류첸코 선수가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죠. 또 홈에서 이렇게 만여 명이 넘는 또 이제 만여 명이 넘는 이런 K리그에서 이런 관중 수는 올 시즌에선 또 처음이고 코로나19 이후에서 만 명이 넘는 관중이 오는 경우는 대구도 약간 만석이 안 되죠. 만석 정도 되죠. 대구도 만석 정도 되는데 이제 약간 떨어져 않고 있다 보니까 꽉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역시나 최고의 흥행면에서 최고의 더비는 현대가 더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일첸코 선수 골 장면에서는 쿠니모토 선수의 크로스 그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해외 리그, 해외 EPL이라든지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거기 더하면 리그안까지 그런 데에서만 나올 법한 엄청난 빅리그급 크로스를 보여줬고요. 그걸 일첸코 선수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그 크로스를 헤더로 보통은 정면으로 헤더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약간 돌려가지고 헤더했거든요. 그 돌려서 헤더한 게 엄청 잘했어요. 정면으로 했다면은 분명히 막혔습니다. 물론 뒤에 모두바로 선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세컨을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돌려서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엄청난 골이었고요. 이렇게 홈관중 만여 명이 넘는 관중 속에서 전북이 3대2로 이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김없이 또 어우전 어차피 우승은 전북이라는 메시지가 팬들 사이에는 좀 더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바로 선수 얘기 나오니까 모두바로 선수가 최근에 출장 많이 못했잖아요. 향수병 문제도 있었고 여러모로 문선민 선수가 전혀 복귀한 이후로부터는 그 위치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본인도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상이 있어가지고 빠진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오늘 그래도 골을 만들지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일요일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 공호입니다. 일요일 경기 이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파이널 라운드 B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먼저 포항하고 광주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로 광주가 이겼는데요. 슈팅짜는 4대9, 유효 슈팅은 3대6, 코너킥은 4대2, 파울짜는 12대19, 옵사이드는 2개, 3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포항이 2명이나 퇴장당할 정도로 되게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포항이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골을 먹히기도 했었고, 비록 광주가 이기긴 했지만 광주도 사실 중거 슈팅 빼고는 제대로 만들어낸 슈팅력, 이제 서로 티키타카하면서 또는 약속된 상황에서 만들어가면서 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도 일단 당장에 강등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일단 광주 입장에서는 이겨서 다행이지만 광주 입장에서도 분명히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갔는데도 중거 슈팅 2번밖에 못 넣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선제골은 전반 막판 추가 시간이었죠. 이준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자책골로 기록이 되긴 했지만 슈팅이 워낙 잘 들어갔어요. 헤이스 선수의 슈팅이 이제 중거리에서 바로 크게 때렸었는데, 그게 거의 대포를 넘어서 미사일이 날라오듯이 골포스트 맞고 이준 선수 뒤통수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책골로 기록되긴 했지만 워낙에 엄청난 원더골이었고요. 그래서 전반전은 그렇게 광주가 기본적으로 1대0을 앞서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47분에 헤이스 선수가 중거리 슈팅이었죠. 왼쪽 측면에서 먼 거리를 보고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또 골포스트 맞고 골포스트가 2번이나 맞았죠. 그러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광주 2대0으로 벌어졌고요. 광주가 이렇게 잘하게 된 이유는 전반 34분에 또 그랜트 선수의 퇴장이 있었는데요. 서로 주고받고 이제 광주가 이제 패스 넣어주고 다시 침투하고 이 장면은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랜트 선수가 김종우 선수를 태클로 공을 건들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VR을 통해서 추후에 이제 퇴장을 주게 되었고요.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포항은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그랜트가 또 포항의 수비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경기 임해했고요. 자, 그래도 88분에 따라가는 골을 만들긴 했습니다. 크로스 과정에서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는데 박스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고, 강상호 선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리로 엄청 강한 슈팅을 때리면서 1대2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요. 오히려 경기 막판에 또 이중 골키퍼가 퇴장당했죠. 광주의 역습 상황이라서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이중 골키퍼가 너무 급하게 상대 선수를 보지 않고 공이 아니라 상대 선수 발을 건들면서 결국 퇴장이 선언이 되었고요. 빠지면 거의 1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대도 비어 있었고, 사실상 수비 3명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바로 심판이 퇴장을 줬습니다. 자, 일단 안 그래도 지금 포항이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일단 포항이 좋아야 하는 점은 일단 오늘 경기 졌는데도 일단 잔류 확정이에요. 다른 경기에서 이제 하위권 팀들이 이기지 못하면서 어떨결에
잔류 확정을 당했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잔류 확정을 당했거든요. 근데 포항이 지금 아챔도 또 준비해야 되고 이번 경기 끝나고 이제 A매치 기간 끝나면은 이제 바로 출국해가지고 바로 아침 경기가 있기 때문에 포항이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네,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포항의 상황이 안 좋은 게 지금 팔라시오 선수가 최근에 부상당했다가 최근에 돌아왔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펼쳐줬죠. 일단 그건 일단 다행이에요. 만약 부상이 길었다면은 당장 지금 있을 아침 결승에서도 참가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점은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경기도 벌써 2명이 퇴장당했고 뭐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에서 사실 몇 명이 퇴장당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경기를 팬들한테 보여준다면은 아침 결승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포항의 공격은 좋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한 명 퇴장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상대 선수가 때릴 때 중거 슈팅 2번, 네, 물론 광주 선수가 너무 잘 때리긴 했지만, 네, 사실 포항 선수들이 압박을 너무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중거 슈팅을 할 공간이 열렸으면은 빠르게 압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골 장면 2번, 그 두 장면을 보면은 네, 압박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광주랜다 포항의 수비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점을 아침 전까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광주는 앞에서 말했듯이 네 이제 최하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 이기면서 네, 강등이 아직 아니거든요. 잔류도 네, 강원과 인천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슈팅자는 12대12, 유효팅은 5대4, 6대4인가? 아니 5대4구나. 5대4, 코너킥은 5대7, 빠르자는 11대13, 옵사이드는 인천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제골은 네, 후반 막판에 나왔는데요. 73분 김대호 선수죠. 네, 먼거리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네, 선제골을 강원이 넣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4분 뒤 김현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뒤에서 달려오면서 강한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동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1대1 동점으로 끝나게 되었고요. 일단 인천이 생각보다 순위가 높아요. 네, 예년 때랑 좀 다르게 예상과 다르게 아직까지는 뭐 안정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잔류가 확정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따 순위표 보면 알겠지만 인천이 네, 예년과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은 사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알다시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네, 김병수 강원 감독님이 경질되었습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올 시즌에는 뭐 서울 빼고는 지금 경질된 감독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박진선 전 감독님이죠. 네, 그것 빼고는 없기 때문에 경질이 왜 올해는 유독 경질된 감독이 많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올해가 그만큼 대체할 감독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내린 결론이 지금 승점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강등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팀들도 만약 다른 팀이랑 동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강등 확정이 된다면은 경질할 수 있는데 다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최하위인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파이널 B가 지금 2경기가 남았는데도 당장 누가 강등될지 몰라요 지금. 그럴 정도로 불꽃튀기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질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네, 프런트 쪽도 감독을 괜히 경질했다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김병수 감독님이 소식을 못 들었다 하더라고요. 뭐 회의를 통해서 사임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질입니다. 수뇌부에서 네, 일방적으로 경질했다라고 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김병수 감독님이 이제 경기에서 크게 진 다음에 이제 갑자기 다음날 경질됐다는 것을 네, 처음 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일방적으로 경질됐다라는 게 맞는 게 김병수 감독님은 계약 기간이 이제 올해로 만료돼요. 강원이랑.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인터뷰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올해 끝나면 이제 팀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경질돼서 좀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요. 또 선수들이랑도 잔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3년 넘는 이런 긴 기간 동안 또 강원이라는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또 나름의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질은 사실 회의가 많이 안 됐는데 그런 면에서 네,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랬고요. 다음 서울하고 성남의 경기 3대0으로 서울이 이겼는데요. 칭찬은 5대6, 코너킥은 3대4, 유효슈팅은 5대3, 파울자는 8대13, 옵사이드는 2개, 3개가 있었고요. 선제골은 조용우 선수가 초반부터 넣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대지를 가르는 롱패스에다가 조용우 선수가 이제 골키퍼 맞고 나온 볼을 또 한 번 슈팅했었고 그 볼이 네, 이제 세컨 볼이 이제 수비수랑 또 충돌하면서 네, 어드밴티지까지 상황이 되었는데 모두가 다 멈춰있는 상황에서 조용우 선수가 침착하게 집중력 있게 마무리하면서 네, 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두 번째 골은 후반 57분 네, 서울의 역습 상황에서 네, 수비수가 마크를 안 하면서 팔로세비치 선수가 그대로 찼죠. 그렇게 골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88분에도 멀티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수비수가 역시나 또 제대로 압박을 안 가하면서 공간이 열렸고 그대로 또 때리면서 네, 3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경기가 끝났고 서울은 이번 경기 이기면서 네, 전류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보는 바로는 일단 박진선 전 감독님이 있을 때는 초반에는 좋았는데 후반 들어서 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여러모로 악재가 겹쳤었는데 그걸 지금 안익수 감독님이 그걸 잘 이제 하나로 합치고 잘 화합시키면서 지금 서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스쿼드 지금 서울의 라인업을 보면은 놀랄만한 라인업인 게 어린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네, 그럴 만큼 사실상 혁신을 만들고 있다.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이제 팀을 개선하면서 또 팀 분위기를 동시에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성남은 지금 성남이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번 두 번째 골이랑 세 번째 골을 볼 때도 성남이 압박이 없었어요. 수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압박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격이 뭐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성남은 지금 뭐 뮬리치 선수랑 뭐 부시 선수, 뭐 이스칸데르프 선수 등등 오늘 경기는 뭐 부시 선수랑 이스칸데르프 선수가 교체로 투입됐었죠. 뭐 그렇게 좋은 공격수들이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성남의 공격 패턴이 역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뮬리치 선수
부시 선수, 이 두 선수를 많이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 두 명만 막으면은 성남이 공격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성남이 질 경기를 했다.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플레이오프 경기죠. 네, 이 경기 이기면 이제 바로 승강전으로 가는 그런 루트고요. 경기는 1대3으로 대전 하나시티즌이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경기는 오후 2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2위 팀인 안양 홈으로 열렸고요. 선제골이 안양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조나탄 선수가 넣었죠. 또 이제 코스타리카 대표팀으로 활약한 조나탄 선수. 수비가 터치 미스하는 상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또 클리어링 미스까지 유도했고요. 그리고 조나탄 선수가 완전히 단독 찬스를 잡았고 그걸 잡고 바로 때릴만도 하는데 또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하면서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안양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했는데 안양의 패턴의 문제가 중거리 슈팅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안양에 뭐 좋은 선수들 김경준 심동은 조나탄 아코스티 등등등등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거리 슈팅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잘 때리면 들어가겠지만 말 그대로 중거리 슈팅도 사실 약간 도박 같은 거예요. 잘 맞으면 들어가고 못 맞으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2분에 대전 하나시티즌한테 밀어주고 이제 또 박진서 선수가 구석으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고요. 후반 들어서 오히려 대전 하나가 추가골을 만들어냈는데요. 69분 패스를 받은 다음 다시 또 원터치 패스를 다시 찔러주고 또 다시 패스를 받고 티키타카 대전 하나시티즌의 특유의 또 티키타카로 완전히 수비진을 뚫어놨고요. 바이오 선수가 그걸 잘 마무리하면서 바이오 선수가 사실 원래 잘하는 선수였는데 최근 몇 년간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올해는 한 골도 없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규 시즌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오늘 멀티골로 팀이 중요할 때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승격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 골도 85분 압박을 통해서 뺏은 다음 또 먼거리 땅볼 슈팅을 때리면서 3대1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슈팅자는 12대10, 유효 슈팅은 4대5, 코너킥은 3대2, 바운스자는 16대10, 옵사이드는 양팀 다 하나씩 있었고요. 일단 대전 하나시티즌이 원정을 가서 역전을 또 거두면서 K리그 1 경기를 이제 기다려야 돼요. K리그 1 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K리그 1이 지금 12월 6일날 파이널 A는 그때 끝나고 파이널 B도 11월 말에 끝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네. 다 12월에 끝나네. 파이널 A, 파이널 B 둘 다 12월 4일. 파이널 B 같은 경우는 12월 4일날 물론 그 전에 강등대 팀이 결정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12월 4일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비를 해야 돼요. 남은 한 달 동안 대단한 시즌 같은 경우는 승강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12월 달이 워낙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몰라요. 또 한 달 동안 경기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대전 시즌이 사실 좀 불리했습니다. 왜냐면은 수요일날 이미 경기를 전남이랑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또 골로 극복해내면서 승격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못 이뤘던 승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양 입장에서는 눈앞에 온 찬스를 아쉽게 놓친 거죠. 자, 그럼 저는 이제 11월 A매치죠. 11월 A매치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 경기가 끝나면은 바로 아침일 텐데 아침 경기 결승전 또 준비하도록 하겠고, 아침 경기 결승 전에 또 파이널 A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파이널 B만 안 열리거든요. 파이널 A 경기는